명랑 시사 이승원입니다. (1964년 4월 20일) 국회 본회의장. 당시 김대중 의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김준현 자유민주당 의원에 대한 구속동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서 당시 김대중 의원은 원고도 없이 5시간 19분 동안 연설을 했었죠. 대한민국 최초의 필리버스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1973년에 국회법이 바뀝니다. 필리버스터를 금지시킨 거죠. 하지만 멱살 잡고 던지는 이른바 동물국회가 계속되니까요. 지난 2012년에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서 필리버스터를 부활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 58명 혹은 전원이 필리버스터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지 또 어떤 기록을 세울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네, 이어지는 뉴스 로킥 시간에서는요. 오늘을 뜨겁게 달군 이슈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명랑 인터뷰에서는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 병상 문제가 계속되고 있죠. 생활치료센터 현장 연결에 이어서 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함께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승원의 명랑 시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7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11일 기준 격리 환자 수는 9,057명, 역대 최다 숫자입니다. 지금 전담 병원의 병상만 부족한 것이 아니고요. 무증상자 그리고 경증 환자가 치료받는 생활치료센터에도 하루에 몇백 명, 100여 명 가까이 입소자가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생활치료센터의 정창섭 간호총괄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생활치료센터 장창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성남 생활치료센터는 얼마나 많은 입소자들이 계시고 또 하루에 요즘은 몇 분이 들어오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12월 8일 저녁부터 약간 받기 시작해서 9일부터 본격적으로 받고 있는데요. 네. 지금 오늘도 이제 토탈이 한 150명 정도 입소를 하고 있고요. 오늘만요. 아니요, 오늘까지. 오늘까지. 그래서, 예, 300명 이상을 좀 받을 수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한 번에 다 받으면 좋은데, 네. 실제 생활 지원이나 구급차도 와야 되고, 의료 인력 등도 있기 때문에, 실제 뭐 한 60, 70명을 하루에 받을 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생활치료센터 하면은 무증상자나 이 경증 환자분들이 간다고 알고 있는데요. 실제 네네. 보통 이 경증이라고 하면 어떤 증상까지를 경증이라고 합니까? 네, 사실은 뭐 경증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기침, 뭐 호흡곤란도 이제 심한 게 아니라 조금 호흡이 좀 약할 정도, 네. 그 정도고, 뭐 가래나 열이 난다든지 이 정도고요. 그래서 실제 그렇게 뭐 당장 네. 크게 뭐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그 정도를 경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증상으로 계시다가 증상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나요? 네네,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무증상으로 들어오시다가도 중간에 열이 나거나 그다음 폐렴이 진행한다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고 있어서 특히 수도권, 서울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서 걱정인데요. 네. 지금 가장 우려하시는 점은 어떤 부분인가요? 실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들이 계속 늘고 있고, 근데 생활치료센터 제가 이번에 이제 두 번째인데요. 전에 저희가 그 다른 곳에 국립국제교육원을 했을 때도 제가 했었는데, 네네. 그때보다 훨씬 문의가 많거든요. 그렇군요. 정말 현실적으로 환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300명이지만 금방 이런 추세라면 이번 주말 안에 다 찰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과연 이거를 또 어딘가에서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과거 그러니까 비교가 가능하시군요. 팀장님은 그전에도 한번 일을 해보시고 이번에 두 번째이기 때문에 훨씬 더 문의 전화나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높아진 것 같다. 네네. 지금 거의 뭐 24시간 비상체제로 운영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담당하시는 의료진들이 사실은 올 초에 이 코로나 처음 시작됐을 때부터 의료진들이 상당히 기대서 저희가 버텨온 게 사실인데요.
의료진들은 지금 가장 힘든 게 어떤 건가요? 뭐 심리적, 육체적으로 다 의료진은 힘드실 텐데. 지금 네. 거의 뭐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네. 상황이 장기화되고 이제 심각해짐에 따라서 사실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매우 증가하고 있지만 네. 또 여기 오시는 의사나 간호사 선생님들 모두 개인 일정이나 이런 건 뭐 아무것도 당연히 하지 못하고 그렇죠. 뭐 의료인의 뭐 사명감이나 의료인으로서의 직업윤리 이런 걸 바탕으로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좀 수고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네. 다시 연결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네네. 연결한다는 저도 건 그렇습니다. 예, 더 상황이 안 좋아진다는 의미니까 네네. 가능하면 오늘 네. 인터뷰가 마무리되고 좀 잦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남생활치료센터의 정창섭 팀장이었습니다. 낮은 자세로 바라보며 집중 타격합니다. 뉴스 로우킥. Yoga fire. 네, 오늘 가장 핫한 뉴스를 탈탈탈 털어주는 뉴스 로킥 시간입니다. 금요일의 뉴스 로킥 오늘 두 분 모셨어요. 오창석 평론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지금 유튜브 나오고 있죠. 네, 아까 문자로 어떤 분이 유튜브 안 하시냐고 질문을 주셔서 네. 유튜브로 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기다립니다. TBS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많이 보내주세요. 네. 오늘도 또 국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오창석 평론가와 임경빈 작가와 함께. 오늘 화제가 된 두 가지 법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관련해서 우리 정의당 의원과 또 전화 인터뷰도 했었었는데요. 정의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결국은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오 평론가님, 네. 지금 유가족 분들도 힘드신데 지금 함께 하고 계시죠? 네, 사실 이제 정의당에서 1호 법안, 이제 김종철 당대표가 취임하면서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노동자 중심의 정당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강은미 원내대표 그리고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 그리고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 씨, 이제 이한빛 PD가 살아생전에 그 미디어 노동자 네네. 인권을 굉장히 중요시했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딴 한빛 미디어 노동 인권센터를 만들었는데요. 이용관 씨 함께 지금 현재 국회 본관 앞에서 당식 농성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의당의 강은미 원내대표는 네네. 법안 발의 후에 190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우리 국민 600명이 돌아오지 못하는 동안 법사위 소위에서 단 15분만 논의가 됐다라고 하면서 안타까움과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다녀올게. 오늘 저녁에 보자. 이러고 이제 일하러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190일 지났는데 그동안 600명 정도가 돌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 같으세요? 지금 사실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네네. 이게 이제 재정법이기 때문에 새로 이제 법률을 만드는 거니까 네. 거쳐야 될 과정이 좀 많다. 국회 법상으로 봤을 때는 공청회도 좀 네. 꼼꼼하게 해야 되고 산업안전법 같은 다른 법률들이랑 충돌하지는 않는지 뭐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야 할 부분들이 많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냉정하게 보면은 이 법이 처음에 발의되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6개월 넘게 시간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조금 더 좀 속도를 내서 특히 이제 이낙연 대표나 혹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관심이 높은 법안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좀 더 속도를 내서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법사위에서 15분 논의됐다고 하는데요. 지금 네. 그 유가족의 목소리와 국회 농성장 현장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고 김용균 시어머니 김미숙 씨의 목소리입니다. 현장 그 추모제도 같이 못 하고 있어요. 빨리 제정하라고. 그렇게 추모제도 지금 못 가고 있는 이 상황을 국회가 더 좀 알아주시고. 말뿐인 공연불에 그치고 있지 정의당 않습니까? 강은미 그러지 의원입니다. 않고서야 여야 모두가 중대재해법을 발의했는데 법이 통과되지 않을 리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묻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필요성 더 설명이 필요합니까? 의석이 더 필요합니까? 야당의 반대 때문에 안 됩니까? 도대체 왜 안 합니까?
왜 못합니까? 재계의 소원 수리를 위해서 새벽 1시에 소집하는 것처럼 새벽 2시, 3시에 소집하십시오. 왜 못합니까? 도대체 왜 안 합니까? 거의 정의당 지금 심상정 의원 같은데요. 네. 이 절규에 가까운 질문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요? 이게 사실은 유럽 예를 들어 영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노동자가 사망을 할 경우에 기업 전체가 흔들흔들 거릴 만큼 강력하게 제재 조치 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대표나 사장이 그 안전 문제를 책임질 수밖에 없도록 제도화 시켜놓은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근처도 못 가고 있어요. 이게 또 영국이나 독일 같은 데서는 법률 이름 자체가 굉장히 좀 말하자면 빡세게 돼 있어요. 아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기업 살인법. 기업 네. 살인법. 예, 살인이다 사실상 이제 이런 그렇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도 그동안 나왔던 이야기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기업들은 이게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부담이 커진다. 비용이 이제 추가가 많이 된다.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법이 추진이 돼서 네네. 통과가 됐을 때 그러면 노동자들을 위해서 기업이 추가로 뭘 해줘야 되는지를 거꾸로 생각하면 그게 결국에는 그동안 이제 희생된 노동자들이 어떻게 희생됐는지 그 과정하고 또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네. 뭐 일테면 컨베이어 벨트에 사람이 끼어서 이제 뭐 죽음에 이르게 된다든지 네네. 혹은 둘이서 작업해야 할 일을 한 사람이 혼자 하다가 위험에 노출돼서 이제 사고를 당한다든지 네네. 혹은 뭐 안전 장구가 제대로 지급만 됐다면 피해를 훨씬 줄일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이제 비용 때문에 제대로 지급이 안 된다든지 이런 거를 막기 위한 거니까 거꾸로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원래 해줘야 될 그런 조치들을 해주려고만 하면 네네. 이 법의 적용을 피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민주당도 오늘 이제 뭐 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차례 네.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는 거는 여러 번 강조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시기의 차이는 조금씩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도 법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는 아마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이 거를 부분- 봤을 때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쓴소리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경제지라든지 재계에서 이렇게 되면 기업의 금액이 이제 과중돼서 경영을 하기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2016년 미국에서 현대기아차 하청업체에서 노동자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원청인 현대기아자동차에 벌금 30억을 부과했거든요. 30억. 네, 한 명이 사망했을 때. 네. 근데 이때 재계에서 이거 미국 시장 철수해야 된다. 30억 때린다고 미국 이제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런 걸 비교했을 때 한국과 다른 선진국과의 비교가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여전히 OECD 산재 사망 사고율이 가장 높고요. 10만 명당 한 7명 정도 계속해서 압도적으로 1위에요. 다른 나라 비교했을 때. 또 하나는 이제 영국 기업살인법이 2007년에서 2008년 정도 제정이 됐었는데 네네. 2008년 영국 건설 노동자가 웅덩이 지나가다 빠져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담당 건설업체가 이제 벌금 6억 9천만 원을 2008년 당시에 물게 됐는데요. 동일한 연도입니다. 네. 2008년에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 화재가 있었어요. 기억납니다. 40명이 사망했습니다. 네. 벌금이 2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완전히 이게- 다른 규제를 적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기업이 부담을 가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뭐 금액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가지는 경각심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노동자에 대한 인권과 안전에 대한 관심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안 통과가 지지부진하다든지 이런 어떤 이런저런 것 때문에 미뤄졌다, 핑계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저희가 지금 김용균 씨 어머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네. 2018년이죠. 한국서부발전, 한국발전기술은 무혐의 처분받았습니다. 무혐의. 네. 그러니까 이런 결과적으로. 법률적 제도는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 뭐 목숨 한 명 뭐 잃어도 몇백만 원으로 기업 입장에서 소위 말하는 떼울 수 있으니까 대충 해.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 아닌가. 왜냐하면 같은 문제가 뭐 10년 전에도 발생하고 불과 몇 년 전에도 발생하는데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네. 법이라는 게 처벌을 하려고 만드는 목적도 물론 있지만 물론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죠. 만드는 이유가 원인의 효과가 있거든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처벌받을 일을 만들지 말라는 거니까 사실은 단순합니다. 한 사람이 작업을 하는 동안에 위험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네. 다른 한 사람은 장비를 본다든지 하면서 안전을 챙겨라 네. 라거나 아니면 컨베이어 벨트 같은 게 잘못 빨려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하니까 그럼요. 기계를 멈춰놓고 작업을 할 수 있게 해라. 네. 이런 것들 아주 기본적인 거 기업이 해야 될 거를 앞으로는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주자. 그런 범위라고 생각하면 기업들 입장에서도 조금 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까. 네, 또 하나 이제 경각심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환노위 소속이죠. 네. 환경노동위원회 임종성 의원이 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네. 산업재해 미보고 적발 건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재해인데
거짓말로 이게 그냥 다쳤습니다. 아. 라고 한 허위 신고인 거죠. 이게 적발된 것만 4,500여 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10만 명당 7명 사망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이면에는 신고되지 않은 산업재해가 훨씬 더 많을 수 엄청나게 있다. 많겠군요. 라고 네. 생각이 드는 것이고 보통은 119 구급대에서 이송을 하다가 걸린 경우 그리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다가 걸린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길 가다 넘어졌습니다 했는데 손가락이 절단되었거나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을 하다가 걸렸는데 네. 기업들이 거짓말을 한 이유는 뭐 보험비 인상이라든지 그리고 그 치료비 이외 장애급여 그리고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계속 네네.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법안이 들어서야지 아예 이런 일을 할 수 없도록 근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사실은 이제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빠르게 이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피해자 측하고 대충 합의하고 그냥 얼버무리면서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는 거겠죠. 또 하나 화제가 된 법안이 있네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발의를 했어요. 이른바 윤석열 출마 금지법. 실제 이름이 이건 아니겠죠? 어떤 법안인가요? 네. 실제 법은 이제 검찰청법하고 네. 법원조직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네. 이제 이게 말하자면 이제 검사들에 대한 행동을 규제하는 거, 혹은 이제 판사들에 대한 행동을 규제하는 두 개를 묶은 얘기인데요. 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발의를 했는데 현직 검사하고 법관들이 공직선거에 출마하고 싶으면 1년 전에 최소한 1년 전에는 사직을 해야 된다. 네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는 법이라서 네. 이걸 역산을 해보니까 우리 기자들이 그런 건 또 잘합니다. 제가 빨리 역산을 해봤더니 네. 다음 대선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윤석열 총장은 지금 임기가 내년 7월까지로 돼 있는데 그렇죠. 3월에 사퇴를 해야 네.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이 꼼꼼한 계산에 맞춰서 그러면 이거 윤석열 출마를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윤석열 출마 금지법. 네. 이런 평가가 언론에서 나오는 붙인 거죠. 이름이죠. 어쨌든. 그렇죠. 예.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네. 선거 때마다 네. 양당에서 다 얘기했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양당에서 다 지키지 않은 이유가 선거 직전마다 양당이 법관이나 검사를 영입했기 때문에 안 됐어요. 너무 많아요, 법조인들이. 네. 그래서 네. 지금 양대 거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당에서 네. 다 직전에 한두 달 전에 그만두고 입당을 해서 공천을 받고 당선이 된 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지켜지지 않았었는데 만약에 이것이 지켜진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우리 사회에 건전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윤석열 출마 금지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좀 너무 네. 너무 너무 사건을 이제 자의적이고. 축소해야 하는 것 같아서 좀 네. 아쉽네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왜 나온지를 거꾸로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어떤 언론들이나 혹은 이제 야당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지금 일반 시민들이 인식할 때도 네.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보가 정치적으로 비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지금 대선 주자 뭐 1인이 2인이 하는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야권 후보로 인식돼 가지고 대선 주자 풀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말하자면 대선 주자인 사람이 검찰총장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이 굉장히 좀 이상한 상황이다. 네. 그래서 이제 대선 주자가 뭔가 수사 활동을 한다면 그거는 일종의 정치 행위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이런 거를 거꾸로 한번 네네. 생각해보는 계기를 삼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도로 최강욱 대표가 발의를 한 게 아닐까. 왜 그러냐면 네. 해석을 해주셨어요. 검찰청법하고 네. 법원조직법으로 이제 개정안 발의를 하신 건데 사실은 이게 이제 공직선거법하고 충돌합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이제 모든 공무원들은 90일 선거 90일 이전에 네네. 사퇴하면 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걸 맞추려면 결국은 세 개를 다 바꿔야 되거나 혹은 뭐 하나로 이제 포괄을 해서 묶거나 이런 방식의 이제 조율이 필요한데 그래서 뭐 이렇게 발의를 하면 아마 충돌하는 법이 있으니까 통과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거 정도는 아실 테지만 발의를 하니까 벌써 주목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의 계기는 되는 것 같아요. 왜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 막 그렇죠. 이런 분위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장관 같은 경우는 현직에 있다고 하더라도 한 3개월 전에 그만두면 되는데 네. 왜 이분들은 또 1년 전이야? 형평성 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이제 그동안 여론조사 급기야 뭐 네. 아주 최상위에 링크되는 그 윤석열 총장의 이름까지 보게 됐는데 일부 여론조사에서 여권에서 때릴수록 혹은 뭐 추미애 장관이 때릴수록 윤 총장에 대한 지지는 올라가더라. 뭐 요즘 숫자가 실제 그렇게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또 그 중에 하나의 재료로 쓰이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뭐 이 법안이 이 이름으로 계속 회자가 된다면 네. 지지율 상승에 뭐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결국은 저는 이제 이게 결국은 야당에겐 굉장한 리스크죠.
야당의 대선 후보가 전혀 성장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것이 일단은 대한민국의 보수 제1정당에서 계속해서 스스로의 공백을 입증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좀 아쉽습니다. 저는 윤석열 형상이 네. 야당에게 믿을 만한 또는 차기 권력을 맡길 만한 권력의 부재다라고 생각이 들고 진중권 씨나 조은산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필명을 쓰고 있죠.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언론에서 그대로 받아 쓰는 거는 야당 대변인의 부재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 네. 이미 대통령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부터 잘 나갔던 정치인처럼 보이지만 야당 대변인으로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름을 알리고 촌철살인 논평을 하면서 주목을 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야당 대변인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상한 발언이나 남기고 그러다 보니까 신뢰가 떨어지니까 네. 다른 목소리를 끌어와서 현 정부를 공격하는 데 사용된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현재 총체적으로 야당에는 대선 후보로 분류되는 권력도 없고 촌철살인은 논평을 내는 대변인도 없다. 이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 총장 지지율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조금이라도. 네. 근데 이건 결과적으로는 좋은 현상은 아니다. 야당에게. 그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문득 떠오르는 게 예전에는 그 명 대변인으로 이름 날린 정치인들이 꽤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뭐 지금도 이제 매일마다 뉴스에 등장하신 분들 사실 이제 한 명이었고. 오창석 평론가님도 네. 일종의 야당 대변인을 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야당 대변인. 그렇죠. 네. 네, 그분들의 어떤 언어의 품격이나 이렇게 상대방을 정말 아프게 하는, 막말해서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찔리게 만드는 그렇죠. 그런 촌철살인 대변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대표적으로 네. 요즘 정말 아무나 다 갖다 쓰는 그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무슨 사자성어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네. 실제로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자기가 대변인 시절에 만들었다. 네. 이렇게 주장하는 가상의 사자성어기도 하거든요. 이게. 네. 그렇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화제를 잠깐 돌려볼까요? 오창석 평론가. 네. 필리버스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 마지막 본회의에서 131건이 올라 125건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네. 처음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5건 하려고 하다가 이제 3건에만 대해서 이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반대하는 의원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당 의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같이 이제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고 초선과 재선을 가리지 않고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민의힘의 김이철규 의원. 네. 이철규 의원이 8시간 45분을 네. 하면서 이제 스타트를 끊었고 홍익표 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웅 의원 등등이 지금도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뭐 오창석 평론가가 말씀하셨으니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이후로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여야가 서로 발언을 막말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입니다. 아마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대통령 당선되는데 남자들보다 여성들의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대, 50대 우리 주부들께서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면은 대통령께서 잘생겼다는 겁니다. 감성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정청래 의원님께서도 응원해 주러 오셨습니다.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들어주세요.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까?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님이십니다. 우리 7시간 전에 회의하고 있어요. 좀 들어. 듣자고. 공동으로 7시간 전에 얘기하고 있어 지금. 들어. 네. 헬마우스 임 작가님 눈에 띄는 발언을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어떤 그 말들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까? 제가 사실 이제 네. 국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는 걸 가지고 이제 비꼬는 방송을 할 때마다 네. 사실 제 직업이 원래 유튜브에서 그런 거 하는 사람이거든요. 아주 저희가 눈에 보셨어요. 띄었던 네. 게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도 들으셨습니다마는 문 대통령이 잘생기고 감성적이어서 여성들이 원래 지지를 했었는데 네. 요새는 꼴 보기 싫어서 고개를 돌린다. 이제 이런 식의 말. 혹은 이 지구상 어디에도 밤거리를 아녀자가 마음대로 활보할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다. 우리나라 그만큼 안전한 나라다라는 이야기를 아녀자라는 했었던 표현을 썼습니까? 예, 그런 단어를 선택하는 걸 보고 정말 귀를 의심한 대단하네요. 지금 2020년인데 네. 아녀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거. 혹은 여성을 특히 이제 젊은 여성들을 아마도 이제 가리키는 것 같아요. 정치적 뭐 어떤 어젠다나 네. 정책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거를 고려하는 게 아니고 정치인이 잘생겼는지 아닌지 이런 걸 보고 투표를 한다. 이 인식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데 네.
저는 뭐가 생각이 났냐면 네. 제가 사실 이제 유튜브에서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고 하는 이제 채널들을 많이 이제 그 보면서 네네. 상대를 하다 보니까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채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의 비결로 잘생긴 얼굴과 감성적인 측면을 정말 수시로 꼽거든요. 그렇습니까? 수시로 꼽아요. 진짜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의혹이 드는 거죠. 이철규 의원이 유튜브를 애청하시는 게 아닌가.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그렇게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네. 모든 그 선출된 정치인들은 다 잘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웬만하면. 네. 그렇죠. 그러면 네. 저 같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 부분은 이제 뭐 이명박 대통령이 깼으니까 그렇네요. 네. 외모와 정치는 네. 무관하다라는 것이 네. 증명이 됐죠. 네. 참 이게 외모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이게 사실은 다른 이유들을 댈 게 굉장히 많을 텐데 이게 너무 사실 후진적인 정치 인식이에요. 이게 품평 정치 이런 혐오를 것들. 부추기는 인식인 거고 네. 재선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는 사실 정말 의심스러운 음, 대목이었고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네. 주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네.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 네네. 예, 필리버스터 중에 법조 기자가 다 받아쓰기만 한다. 추미애 장관이 법조 기자단을 해체했으면 좋겠다. 네. 법조 기자단을 계속 유지하면 언론사들의 검찰 개혁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다. 네.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이 나왔습니다.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네. 이게 두 사람의 문제가 다 이제 불거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 두 사람을 모두 이제 지워버릴 분이 나왔어요.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네. 성폭력 범죄는 충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충동의 대부분은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폭발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면서 성범죄자의 그 행동의 동기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남겼어요. 저는 아마 이 두 사람의 발언도 대단하네요. 문제가 되지만 네. 김웅 의원의 발언으로 한동안 좀 시끄럽지 않은 이 부분은요. 충격적이네요. 그건 너무 심하다. 21세기에 나올 수 있는 발언이 아니에요. 이 성폭력과 관련된 법안은 이 성폭행 생존자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굉장히 조심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있는데 이런 워딩을 남겼다는 것 자체가 평상시의 생각을 의심하게끔 만드는 발언이에요. 지금 국회의원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지금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필리버스터 자리에서. 사실은 필리버스터는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심한 발언이었습니다. 사실 필리버스터가 이제 2016년에도 길게 이어졌던 민주당의 필리버스터가 있었고 네. 지난해에도 그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이 또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래 얘기를 하다 보면 네. 그 사람의 진짜 마음, 네네. 그 드러날 때가 있죠. 바닥이 드러날 때가 네네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계속 긁어내서 이 물을 퍼내다 보면 결국 바닥이 드러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바닥에 아녀잖아. 네. 어떤 성폭력에 대한 저런 인식이 있다면 도대체 필리버스터를 국회법 안에 제도로 집어넣어 놔야 될 이유가 있는가. 이런 처참한 광경을 보고 있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참 얘기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 로킥이었고요. 지금까지 오창석 평론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성남 생활치료센터 인터뷰에서도 들으셨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 병상 부족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모셨어요. 의사 출신이시고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의원님 아직 의원님 되시기 전에 의사이실 때 코로나 때문에 처음 뵀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예. 올해 초에. 예. 그랬는데 계속 코로나 때문에 뵙네요. 지금까지. 그러게요. 참 네. 감회가 새롭기도 한데 여전히 코로나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도 그러니까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때가 한 2월 중순인가 그렇죠.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오늘 윤태호 이 중수부 방역총괄반장 아직까지 3차 대유행 확산세에 대해 반전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나아지지 않고 있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요. 이 얘기는 곧 2.5단계 이 효과가 어떻게 보면은 생각했던 것만큼은 없다라는 건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예, 실제로 이번 주부터 2.5단계로 되긴 했지만 네. 매일 거의 600명씩 나오고 있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네. 수도권이기 때문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이 퍼져 있다. 그래서 뭐 팬데믹 대유행 상황인데 그나마 2.5단계 했으니까
더 증가하지는 않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정말 1,000명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으로서는 연말까지 뭐 더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를 못하고 있는 거죠. 네. 그만큼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아주 중차대한 시기인데 여전히 병상 부족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연말 지금 이제 벌써 12월이고 연말까지 얼마 안 남았고 이 3차 대유행 그 초기에 이제 전문가들은 우려를 계속 했잖아요. 정말 1,000명까지 급속도로 오를 수 있다. 그게 점점 가시화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도 굉장히 걱정인데 지금 이제 문제는 내가 아프면 입원해야 될 곳이 필요하잖아요. 뭐 병원이 됐던 생활치료센터가 됐던. 그런데 이게 지금 굉장히 부족하고 수도권은 더더욱 부족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예, 최근에 그런 우려에 대한 언론의 보도도 많았는데요. 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네. 오늘 정부가 발표하기로 네. 일산병원 그리고 국립중앙의료원을 포함해서 1,000병상 정도 확보를 했다라는 거는 네. 그나마 지금 상황에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지금 정부 보고를 계속 받고 있는데 생활치료센터를 계속 빠르게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증으로 진단되는 분들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는데 네. 약간의 대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뭐 몇백 명의 대기 지연이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은 크게 그래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중증 환자에 대한 입원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이들의 예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요. 중환자 병상 확보는 계속 연말까지 뭐 300개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중증환자분들은 이게 갑자기 급속도로 안 좋아지는 그 시기가 있다고 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 진단받고 증상 발생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열흘 사이. 갑자기 안 좋아서 그때 아주 집중적으로 의료 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들었는데요. 예, 그때 네. 악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고령의 그리고 기저질환자들 고위험군들은 그런 가능성을 사실 대비를 하고 병원으로 입원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만약에 안 좋아졌을 때 중환자실로 가서 그런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그 순간에서의 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고 잘 유지되는 거 그리고 의료 인력이 잘 확보가 돼서 효율적으로 이용되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미 올 초부터 거의 1년을 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진들도 거의 방전 상태고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1차 소위 말하는 1차 유행, 2차 유행 이번에 세 번째인데 그동안 그래도 우리나라가 잘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가장 좀 심각하다고 하시잖아요. 근본적으로 어디서 이유를 찾고 계세요, 의원님께서는? 예, 실제로 뭐 2차 유행 이후에 지금 겨울철에 3차 유행 예고는 계속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건조한 기후도 그렇고요. 특히 겨울에 밀집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 국민들도 장기간 되면서 좀 마음도 해이해졌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바이러스의 특성이 워낙에 무증상에서 많이 전파되는 거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한번 발생한다? 그러면은 빠르게 전파될 수밖에 없는 속성의 바이러스이기도 하고 네. 실제로는 지금 집단 발생하는 것들을 보면은 요양시설 여전히 네. 뭔가 의료기관 네. 이런 우리가 한 번씩은 다 경험해봤던 고위험 시설에서 또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이런 부분은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조금 더 빠르게 이런 것들에 예방을 할 수 있는 조치를 해놨으면은 그래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일은 지금 계속 그 현재 진행형이고요. 대책을 어쨌든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게 그런 건데 이 공공 쪽은 이제 포화 상태라고 하고요. 뭐 지금 그래도 병상을 계속 확보 중이니까 그나마 다행인데요. 민간 쪽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이 공간이라는 거, 이 병상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그렇다고 병상이 있어도 의료진들이 갑자기 뭐 생기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까요? 의원님 보시기에. 단기적인 대책 그리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요. 네. 지금 당장에서 공공병원에 방문을 해봤더니요. 얼마 전에 국립중앙의료원 그리고 서울의료원에 방문을 했는데 네네. 의료진들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럼요. 네. 그리고 상당수의 코로나 환자를 공공의료기관에서 봤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동안에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일했던 거에 대한 여러 가지 피로감과 번아웃이 있는데 네. 그 와중에서 지금 병상이 부족해서 또 추가 병상을 확보해서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네. 사실은 좀 자괴감도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보상을 받았으면 그거에 대한 조금 보람감도 있을 텐데 네네. 그러지도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공의료 인력을 너무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니냐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왜 메르스 이후에 공공의료에 대한 확충을 못했을까에 대한
정말 반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전체 우리나라의 병상 수 중에 10%밖에 공공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 공공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민간병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코로나 환자가 아닌 중증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코로나 환자를 꼭 봐야 되는 명분은 사실은 상대적으로는 좀 약한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고 거기에 인력 투입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민간 협력 체계를 잘 구축할 것이냐, 그거는 미리 돼 있지 않으면 이렇게 급급해서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제 그나마 보상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정부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의료진들 만나보면 그런 얘기를 직접 들으셨을 거잖아요. 예, 실제로 손실보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사후 정산이 되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보상 체계가 많이 그래도 선진화되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 보상이 충분히 이게 커버가 되고 있느냐. 이 병원에 코로나 환자가 왔다라고 하면 그 병원에 대한 이미지가 사실 환자들은 좀 부담감이 가거든요. 그런 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그런 병원의 입장에서는 시스템을 다시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이 본인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코로나를 전담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의 보상 체계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충분히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감염병 시대에는 뭔가 이런 수가 체계나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코로나 확진 환자를 보는 의료진들은 그거에 대한 충분한 위험 수당에 대한 제도적 정비도 필요한데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저희 의원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좀 해보죠. 백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최근에 백신 확보 상황을 이제 얘기를 했죠. 내년 초에 뭔가가 가시화될 것 같은데요. 뭐 영국에서는 이미 지난 8일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뭐 부작용 얘기도 나오고 안정성이 제대로 확보된 것이냐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영국에서 먼저 접종을 한 거는 우리한테는 그 이전 사례를 볼 수 있는 아주 그렇죠. 좋은 네네. 사례라고 보는데 네. 모든 약에는 사실 작용과 부작용이 있고요. 큰 부작용이 아니라면은 그 적응증을 조정하면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네. 뭔가 데이터나 근거가 필요한데 네. 그러면서는 알러지 반응에 대한 부작용이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조심하면서 알러지 그런 체질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접종하는 걸로 하고 네.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백신을 도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환자한테 어떤 우선순위로 어떤 체질의 사람한테 접종할 거냐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는데 네.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신속 항원 검사 8,000원만 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는 정확성은 뭐 다른 것과 같습니까? 기존의 어떤 검사와?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RT-PCR이라는 검사가 정확도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요.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떨어지긴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검사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네. 지금 기존의 PCR 플러스 확대된 신속 항원 검사를 가지고 네. 좀 더 접근성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은 국민들한테 설명하면서 이 검사의 한계가 있으니 이건 선별 검사로서 확인을 하고 확진 검사는 PCR로 받아야 된다는 걸 설명하면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서 인터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었습니다. 뭐 오늘 그 신현님이 준비해 오신 사진도 있었는데 저희가 방송을 못 해드렸네요. 네, 잠시 후 3부에서 찾아오겠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과 연불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원입니다.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이승원입니다. 명랑 이승원입니다.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3부 문을 열었습니다. 돈과 함께하고픈 분들을 위해서 매일 5분이죠.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주식계 요정 연불리.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차장님 오늘도 만나봅니다.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계속 작아지고 있어요, 차장님. 네. 괜찮으신 거죠? 네, 괜찮습니다. 네. 오늘은 주식 시장이 어땠습니까? 오늘도 굉장히 좋았고요. 네. 오늘 그 코스피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또 했습니다. 사실 어제 네. 약간 이제 선물 옵션 동시만기여가지고 좀 약간 지수가 하락을 했는데 네. 하루 만에 다시 한번 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네. 오늘은 좀 특이한 게 그동안 사실 외국인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번갈아 가면서 사줬는데 네. 오늘은 모처럼 기관 투자자가 매수에 좀 가담을 한 게 좀 특징적이었고 네. 사실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 아마 개인 투자분들은 오늘이 기분이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가는 종목만 갔는데 네. 오늘은 이제 소위 좀 못난이 업종이라 그러죠. 네. 못 올랐던 그 내수 업종들이 다 일제히 급등을 했습니다. 뭔가 호재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못 오른 종목을 찾아서 돈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오늘 대표적으로 편의점, 뭐 백화점, 의류, 음식료 이 4대 업종이 사실 대표적인 내수 업종들이잖아요. 네네. 이들 기업들이 오늘 다 일제히 급등하는 좀 기염을 좀 토했고 반면에 이제 시장을 이끌었던 주도주들이 이제 대부분 뭐 전기차 관련주나 네. 뭐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가 주도주인데 이쪽은 좀 쉬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좀 열심히 달렸던 업종들이 약간은 좀 쉬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닥에서 좀 눌려있던 그런 이제 대표적인 내수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인 하루였고 또 그 배경은 뭐냐면 요새 원달러 환율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네, 그렇죠. 환율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수출 기업보다는 내수주에 유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출주에 대한 좀 우려감도 생기고 네. 그 반대급부로 이게 아무래도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또 구매력이 증가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네. 내수 관련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오늘 큰 폭으로 반등을 한 게 오늘 증시의 좀 가장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아무튼 제 생각엔 개인 투자분들이 가장 좀 기분 좋아할 만한 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방긋방긋 웃는 그런 분위기였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네, 오늘이 금요일이니까요. 다음 주에는 어떤 분야를 조금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다음 주에도 그러니까 지금 계속 못 오르는 종목들이 한 번씩 돌아가는데 네. 다음 주에도 좀 주목하실 건 이제 그쪽 섹터 좀 보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어요. 이제 보통 보면 한국은 10일 단위로 끊어서 수출 데이터를 발표를 해주거든요. 네네. 뭐 예를 들면 반도체는 반도체 이렇게 나오는데 반도체도 너무 좋았지만 이미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네. 제가 수출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그 중에 좀 주목하셔야 될 게 분유 업체 있잖아요. 분유 수출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고 네. 또 우리 안경 대신에 쓰는 콘택트 렌즈 있죠. 네. 이쪽도 수출 데이터가 크게 급증했고 또 최근에 굉장히 부진했던 쪽이 바로 화장품입니다. 네네. 화장품 수출이 되게 안 좋았는데 이쪽도 모처럼 물론 10일간의 데이터긴 하지만 네.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흔히 분유 업체 하면 또 떠오르는 분들 계시겠지만 어쨌든 분유 또 컨택트 렌즈 그리고 정말 부진했던 올해 내내 좀 주가나 실적이 안 좋았던 이 화장품 어떤 수출액이 어쨌든 이번 12월 들어와서 뭔가 네. 좀 반전의 데이터를 보여줬기 때문에 근데 이들 기업들 공통이 뭐냐면요. 네네. 주가가 아직도 부진한 상태예요. 가격 매력도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초에는 이런 한번 업종들 한번 잘 체크하셔가지고 네네. 대응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요즘 마스크 때문에 혹은 마스크 덕분에 화장을 안 하신다는 분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제 주변에서는 어떻게 된 예. 겁니까? 네. 그게 왜냐하면 이제 저거는 수출 데이터인데 저 데이터가 대부분 어디로 가냐면 중국으로 가거든요. 근데 중국은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를 네네. 탈출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화장품 수출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차장이었습니다. 네, 지금 스튜디오에는 오늘 명랑 인터뷰 함께 해주실 분이 직접 나와 계십니다. 지난 10월에 민주당을 탈당하시고 소신 발언을 이어가고 계신 분이죠. 금태섭 전 의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잘 지내시죠? 예, 잘 지내고 잘 있습니다. 지내고 계신 것 같네요, 보니까. 예. 네. 의원님 만나서 나눌 이슈들이 원래 좀 정해져 있기도 하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법률가 출신이 어떤 얘기라도 괜찮습니다. 어떤 얘기든 좋습니다. 먼저 요즘 공수처법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어제 또 통과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의원님께서는 저는 이제 오래 전부터 의원님이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오랫동안 얘기를 해오신 걸 저는 알고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설치는 또 반대한다는 것도 뭐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어제는 또 개정안까지 통과되고 이 전반적인 상황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예, 검찰 개혁에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검찰 개혁을 해야 되니까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겁니다. 검찰을 2개 만드는 거거든요. 네네. 검찰이 정말 힘이 세고 영향력이 지나치게 세서 문제인데 그것보다 더 센 기관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다만 그런 염려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공수처를 추진하시던 분들이 네. 이거는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야당과 협의하지 않으면 못한다. 네. 야당의 비토권이 있기 때문에 네.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어제 그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그 권력기관이 검찰 하나 가지고도 문제였는데 네. 하나 더 생긴 겁니다. 네. 저는 대단히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뭐 공수처법을 두고 우병우법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우려하시는 저는 건지. 지금 뭐 문재인 정부에서는 선의를 가지고 제도를 추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어떤 제도가 과연 바람직할까 안 할까를 보면 없었을 때 그 제도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럼 박근혜 정부 시절에 공수처가 있었으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우병우를 임명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자리 하나를 가지고도 검찰을 이용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네네. 일을 했는데 이제 공수처까지 하나 생기면 양손의 칼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네네. 뭐 항상 문재인 대통령처럼 선의를 가진 대통령만이 아니라고 본다면 권력은 항상 그 견제하고 부패에 대비해야 되는데 그런 장치가 하나도 없어진 겁니다. 오늘 윤호중 그 법사위원장이 오늘 오전 인터뷰 나와서 이제 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 이제 소위 말하는 이게 야당을 뭐 견제하는 거 아니냐 이거 이제 잘못 나쁘게 쓰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다라고 질문을 이제 하니까 네. 윤호중 위원장이 나쁜 마음 가졌으면은 우리는 윤석열 총장과 손을 잡았을 거다 그런 우려를 하지 말아달라라고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징계하려는 모습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징계 사유를 대고 있지만 네. 윤석열 그 총장의 검찰이 저는 원래 약간 비판적이었는데 그랬었죠.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 예외 없이 저를 제외하고는 다 칭송을 하다가 조국 수사, 울산 선거 수사 이런 수사를 하면서 지금 바뀐 거거든요. 저는 지금 윤호중 위원장의 말씀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동의할 수 없다. 예. 여기까지 듣겠고요. 예. 어제 그래도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공수처 어떤 분이 반대할 것인가 어떤 분이 찬성할 것인가 대략 뭐 짐작은 갔었는데 조홍천 의원은 불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조홍천 의원이 뭐 검찰 출신이라서 그랬다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는데 조홍천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에 밑보였다가 검찰에서 영장 청구까지 당한 사람입니다. 조홍천 의원이 의원 되기 전에 식당을 했었는데 그 이름이 상호가 별주부거든요. 별주부, 자기가 네네. 구속될 뻔해서 용군 갔다 왔다. 그래서 별주부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나 이런 권력기관의 네. 그 남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몸으로 느껴본 사람인데 원래도 공수처에 대해서 대단히 걱정이 많았지만 처음 법이 통과할 때는 그래도 야당의 비토권이 있으니까 견제가 되겠지 생각을 했다가 그것마저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무리 당에서 추진하는 거라도 찬성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네네. 또 법률가로서 전문가적인 식견 이런 것 때문에 생긴 그 소신으로는 도저히 찬성할 수가 없는 법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기권하신 분이 또 한 분 계시죠. 같은 당은 아니고 정의당 장혜영 의원인데요. 네. SNS 통해서 응원 메시지 남기셨다고요? 예, 장혜영 의원 그 네네. 정의당에서는 당론으로 그 법안을 이제 찬성하기로 했는데 장혜영 의원이 영혼이 새까맣게 타는 것 같다는 걸 그 전에 남겼거든요. 네. 저도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소신을 지키고 또 당론에 반대를 하는 것이 얼마나 심정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운지를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당이나 그런 것은 다르지만 응원하는 훌륭한 정치인에게 응원하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조홍천 의원이 어제 이제 투표 참여하지 않으면서 그 금태섭 전 의원님 어떤 사례가 데칼코마니다 뭐 이렇게 지적을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 뭐 박주민 의원도 그렇고요. 그 당시는
당론이었지만 이번에는 당론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좀 다르다. 이렇게 비교를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말은 이런저런 말씀하실 수 있는데 네. 조홍천 의원이 그 투표 불참하고 나와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징계도 감수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당론도 그렇죠. 아닌 법안에 불참을 했는데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징계 걱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한번 징계해서 지금은 뭐 당론 아니고 징계 안 한다 그러더라도 완전히 억압적인 분위기가 됐고 다른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분위기가 됐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렇게 점잔을 빼고 뭐 당론 아니니까 징계 안 하겠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SNS에서 조홍천 의원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정말 댓글 폭탄이 쏟아지는데 민주당 지도부나 이런 데서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거다 이러시면 안 된다 그런 말리는 움직임이 전혀 없거든요. 사실은 이걸 방치하고 이용하는 겁니다. 저는 이 민주당이라는 정당 내 이 당내 민주화 또 이견을 말할 수 있는 그 여유 같은 것이 이렇게까지 좁아져서 이제는 징계 없이도 어떤 이 통제가 가능해진 상황 대단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어쩌다 민주당이 이렇게 됐는지 이 당론도 아닌 법안에 불참한 의원이 나와서 징계를 감수하겠다고 하고 또 다른 의원이 점잖게 이번엔 징계는 안 하겠다 막 이런 비아냥 쪽의 말을 하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 의문입니다. 비아냥이라기보다는 이제 질문을 받고 박주민 의원이 대답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대놓고 조홍천 의원을 그 옹호해주고 변호해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의 없다라는 상황이라면 뭐 의견이시군요. 비아냥이라는 말씀은 지나쳤다고 쳐도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당론이 아닌 법안이니까 얼마든지 그런 견해가 있을 수가 있고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당론이 아니니까 징계는 안 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군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다른 이슈를 좀 보면 이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58명이라고 하죠. 그리고 뭐 나중에는 또 중진 의원들도 합류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철야 필리버스터에 들어간다고 하죠. 뭐 어쨌든 야당이 가진 이제 무기가 필리버스터일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론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나요? 지난번에 이제 공수처법이 처음 통과했을 때는 국민들이 이제 공수처법하고 검찰 개혁을 동의어로 생각을 했고 어쨌든 새로운 제도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찬성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당시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한 것이 별로 호응을 못 받았는데요. 지난 1년을 지나면서 이제 그 검찰에 대한 여러 가지 통제 또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움직임, 수사 방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여러 수사지휘권 행사를 보면서 이 공수처 같은 기관이 힘센 기관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야당 의원들이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그것을 짚어낸다면 여론의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일각에서 막말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예, 좀 양쪽 다 걱정입니다. 막말을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지금 뭐 윤석열 총장 얘기하셨으니까 그 얘기도 쭉 해보죠. 징계위원회 어제 뭐 일각에서는 밤을 새워서라도 한 번에 결론 낼 것이다라는 예측과 또 한편에서는 하루로 끝나기에는 여러 가지 참 힘들 것이다. 여러 가지 엇갈리는 관측이 나왔었는데 결국은 어제 하루 하고 다음 주 화요일 15일에 추가 심의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예측을 하셨습니까? 처음에는? 일단 그 추미애 장관 측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짓고 싶어 할 겁니다. 또 민주당에서도 네. 어쨌든 이게 굉장히 부담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좀 무리스럽게 하더라도 단기간 내 결정을 내야 될 텐데 네. 지금까지 진행된 징계 절차를 보면은 정말 황당할 정도로 하자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네. 당연히 그 개선상에 있어야 된 감찰관 같은 경우에는 기록을 보여주지도 않고 그 밑에 부하 직원이 곧장 가져가고 하는 이런 일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갔다가는 나중에 소송에서 문제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또 대통령께서 절차적 정당성 말씀도 하셨고 네. 그래서 지금 한 번 더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빨리 하려고 할 거고 아마 이렇게까지 칼을 뺀 이상은 중징계를 하려고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징계. 예. 그러면 15일 이제 추가 심의를 한다고 하고 사실은 어제는 예. 뭐 증인 문제 때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시간이 거의 이제 작은 법정을 보는 듯한 그런 분위기로 흘러갔던 것 같은데요. 예. 그럼 15일에는 끝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증인이 이어질까요? 8명인데 이제 몇 분이나 나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네네네. 예. 근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네. 뭐 이쪽 편 저쪽 편을 떠나서 대단히 많은 쟁점이 있고 지금 검찰총장을 중징계를 생각한다고 하는 사유 자체도 좀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됩니다. 오늘 네. 언론 기사 보니까 2,000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그냥 그 자리에서 읽고 답을 하라고 했다는데
그건 좀 무리가 아닐까. 네. 이제 그 뭐 빨리 결정하려는 그 의도는 보이긴 하는데 이 결정에 이르기까지는 저는 적어도 충분한 시간과 절차의 보장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몇 차례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있어야 된다는 당위를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네요. 서울시장 선거 나가십니까? 제가 그 정치인으로서 내년 후년 있는 중요한 선거에서 네. 제가 담당할 역할이 있으면 피하지 않겠다고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국민들은 집권 세력의 독선과 아집에 대해서 견제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또 현재 야당에 대해서는 신뢰를 못해서 실망스럽지만 뭐 차악을 선택해야 되지 않냐 그러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합리적인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어떤 대안을 만들 수 있다면 그런 역할을 제가 맡게 된다면 피하진 않을 생각입니다. 국민의힘 입당을 하실 거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 지금 현재 답변은 어떤 건가요? 국민의힘 입당할 생각은 없고요. 저도 없으신가요? 탈당을 하고 나서 정말 여러 그 다양한 분들과 만나서 의논도 하고 또 상의도 드리고 했는데 국민의힘에 입당하라 그러신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주변에. 예, 네네. 제가 개인적으로 무슨 어떤 개인이나 또 몇몇 사람들이 큰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새로운 일, 새로운 대안을 만드는 일을 해야지 기존 정당에 무슨 서울시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한 번 더 하고 그런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네. 지금 기존 야당에 들어가는 것은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 제3 플랫폼 제안을 했고 그 이후로 뭐 얘기가 약간 지금 줄어든 듯한 그런 보이스가 약간 줄어든 듯한 느낌이 있는데 이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 내년 선거가 이제 집권 세력에 대한 견제를 해야 된다는 데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를 미리 얘기해서 하게 되면 네. 누가 만든 방안이냐, 누가 주도하냐 이러는 그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네. 일단은 서로 이제 야당은 야당대로 변화하고 저희도 대안을 제시하고 하면서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자연스럽게 힘을 합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탈당을 지난 10월에 하시고 한 2달 정도가 지났는데 네. 어쨌든 뭐 여론조사 뭐 기관에서 다 하는 얘기고 뭐 야권 후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예, 저도 지금 후보다라는. 집권 세력을 견제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야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예.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 알겠습니다. 언제 선언을 어쨌든 선언하실 거잖아요. 예, 이렇게 정당에 소속되지 않고 무소속으로 네. 하면은 대단히 어렵고 아주 작은 가능성을 보고 하는 겁니다. 네. 정당들에 비해서 준비하는 게 훨씬 힘들고 시간도 걸리는데 늦지 않게 말씀드리고 판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늦지 않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뭐 선언하시고 한 번 더 나오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금태섭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가기에도 참 벅찬 세상이지만 잠깐이나마 한숨을 돌리면서 내일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내일의 세상 코너인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정치경제학자신 홍기빈 선생님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의 세상 뭐 코너 이름이 그래요.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예, 지금 그 오스트리아에서 네. 지난 10월부터요. 고용보장제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 제도를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네. 새로운 종류의 노동시장 정책이다 이렇게 각광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걸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근데 뭐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 잃으신 분들은 국내에 불문하고 굉장히 많고요. 예. 여러 가지 또 이게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지 않습니까? 예. 고용보장제 굉장히 예. 좀 낯선 느낌인데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말 그대로입니다. 정부가 나서서요.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네. 그 최저임금 플러스 수당 패키지를 해서 모조리 고용을 하는 겁니다.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고용 자체를 보장한다. 와. 그렇습니다. 네네.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거네요. 네. 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상적인 거고 이게 가능할까 모르겠는데 예.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거는 뭐 이거는 넘어가고 이 예. 그 수준 넘어가고 정부 재원으로 일할 의지가 있는 모든 실업자들을 직접 고용한다라는 건데 예.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파격적으로 들리실 것 같은데요. 감이 안 와서요? 예, 네네. 잘 생각해 보면 별로 그렇게 파격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정책을 말씀드릴게요. 네네. 추곡수매가 정책이라는 게 있죠. 네네.
우리가 이제 그 곡물 시장,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우에 쌀처럼 제일 중요한 곡물의 경우에는요. 시장에서 초과 공급이 발생을 해서 쌀이 안 팔리고 남아돌거나 또는 그것 때문에 쌀값이 떨어지거나 하는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일정한 가격으로 전량 수매하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죠. 왜냐하면 쌀이라고 하는 물건은 순전히 상품으로 볼 수가 없고 이게 그렇죠. 안 팔릴 경우에 너무 사회적인 타격이 크기 때문이에요. 네. 이 추곡 수매가 정책을 그대로 노동시장으로 가져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 개념으로. 하나 더 예를 들게요. 네. 쌀 말고 또 하나 그 시장의 수요 공급에 맡겼다가 큰일 나는 물건이 있는데 네. 돈이 화폐입니다. 화폐. 네. 그러니까 그 금융공황이 벌어졌을 경우에 은행이라든가 금융기관들이 유동성 현금을 너무너무 막 원하고 있을 적에 그 공급이 원활치 않다. 그럼 심용경색이 벌어지고 은행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고 이 시스템이 몰락해버리죠. 네네. 이때 중앙은행을 보통 최종 대부자라고 하는데 네. 중앙은행이 나서서 이때는 그 필요한 만큼의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걸 약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폐라든가 쌀 같은 중요한 물건들이라서 우리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맡기지 않는 건데 네네네. 노동의 경우에는 이게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 남아 돌아서 팔리지 않고 임금이 떨어지고 실업자가 늘어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거 최종 이 고용보장제를 다른 말로요. 정부가 그 최종 고용자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네. 예. 어떻게 보면 사람에 대해서 가장 그 강력하게 이런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예.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히 그렇죠. 네. 그런데 역시 뭐 우리가 항상 이런 제도 우리도 하고는 싶지만 돈이 없잖아라가 항상 기승전결 이렇게 그렇죠. 연결이 되는데요. 이 재원 조달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예, 또 이제 재원 조달 얘기가 나오죠. 여기 이제 네네. 그 미국의 그 유명한 그 AOC라고 하는 의원이 재미난 말을 했는데 네. 사람들이 별 쓸데없는 정책 얘기할 적에는 이 재원 얘기를 안 하다가 꼭 제일 필요한 정책 얘기하면 꼭 재원 얘기한다 이러는데 네네네. 재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에 대해서 보통 경제학자들이 전통적인 경제학의 반론은 두 가지로 되는데 하나는 재원 문제가 있고요. 네네. 두 번째 문제는 이게 임금 상승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인플레이션을 낳고 경기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겠냐라는 네네. 두 가지 반론이 있는데요. 이걸 이제 주장하는 쪽의 논리를 말씀드리자면 이래요. 첫 번째 우선 인플레 문제부터 보자면은요. 네. 이게 그 최저임금으로 고용합니다. 그렇기 최저임금.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네. 그 민간 노동시장에 있는 영리 기업들은요. 이론적으로는 최저임금에다가 10,000원짜리 한 장만 더 얹으면은 다 사람을 저쪽을 뽑아갈 수가 있게 돼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상승의 압력,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악순환 이걸 낳지 않는다라고 하는 반론이고요. 네. 두 번째로 오히려 이게 물가나 경기 순환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게 되는데 경기가 좋아져서 노동시장에서 고용이 늘어난다. 그럼 뭐 이 최저임금 받아가면서 이 프로그램 들어오려는 사람들 별로 없을 겁니다. 네네. 그럼 프로그램이 확 줄어들게 되고 반대로 이제 불황이 돼가지고 민간의 노동시장의 영리기업이 노동 공급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게 당연히 커지게 되겠죠. 이 네. 프로그램이. 네. 그래서 오히려 경기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게 경제학자들의 첫 번째 반론이에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재원 문제가 되는데요. 이미 그 재원의 상당 부분을 우리가 실업수당이라든가 그다음에 노동자들 실업 교육이라든가 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미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돈을 감안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그 어느 정도 예산이 들 것이냐 실제로 일자리를 원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의 숫자를 시뮬레이션을 해서 예측을 해보면은 네. 대략 GDP의 한 1% 정도 규모가 나올 거다 이렇게 나오는데 GDP 1%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다가 이제 기계적으로 대입을 해보면 한 16조 정도가 되겠죠. 네네. 이게 뭐 큰 돈 같은데요. 16조라고 그러면은 아까 이걸 참 유토피아적인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런 정책을 했을 적에 오게 되는 어떤 사회적 편익이라든가 어떤 큰 그것도 있죠. 네네, 이걸 물론. 생각을 해본다면은 과연 뭐 16조가 이렇게 큰 돈이라고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GDP의 한 1% 정도가 들 것이다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의 얘기예요. 그런데 미국 사례를 놓고 연구했을 때라서 예. 다른 나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어마어마하게 들지는 않는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예, 거군요. 뭐 기둥뿌리가 빠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의외로 작은 수치가 나왔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 이제 코로나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지금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어떤 대안적인 정책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유럽에서, 말씀하신 네. 대로 코로나 지금 백신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노동시장의 침체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노동시장 기존의 노동시장 정책하고 완전히 획기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실험이 진행되는데 네. 오늘 말씀드릴 이 오스트리아 남부 지방이에요. 마리엔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지금 고용보장제를 네. 실험을 작은 규모입니다. 네. 규모는 작은데 지난 10월부터 이 실험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남부 오스트리아 노동청하고요. 그다음에 옥스퍼드 대학교에 있는 그 경제학자들이 같이 팀을 짜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네. 9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여기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 규모를 한 150명 정도를 갖다가 규모로 지금 실험을 시작했는데 네. 지금까지 등록한 사람은 62명이라고 해요. 발이 안 되네요. 예. 네네. 평균 연령은 44살 정도고 그다음에 이 중에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하고 그 좀 만성적인 질환 같은 건강 네. 문제를 가져서 이 노동시장에서부터 밀려난 분들 그러니까 보통 한 1년 정도 1년 이상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네. 사람들이 여기 지금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요. 바로 뭐 이렇게 일자리로 보내는 게 아니고요. 그렇겠죠. 네. 처음 2달 동안은 1대1로 상담을 합니다. 1대1이요. 1대1입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고용보장제 우리가 보통 공공근로다 그러면은 거의 다 비슷한 일들 그러니까 뭐 풀을 깎는다든가 뭐 비슷한 일 다 같이 네네. 하는 건데 이건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각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술 숙련이라든가 또는 각자의 처지 네. 뭐 아이가 있다든가 등등 이런 것들에 맞추어 가지고 각자가 충분히 자기 능력과 창의성과 자발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도 2조 대회의 핵심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1대1로 상담을 합니다. 2달 동안 상담을 하면서 어떤 일을 당신이 할 것인지를 같이 설계를 하는데 이때 직업 상담만 하는 게 아니고요.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심리학자들, 심리 상담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직업상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정신적 안정 같은 것들을 필요로 하는 이런 부분의 상담까지 함께 들어가 가지고 이 사람들이 창의성하고 그 일할 의욕을 갖다 크게 일으키는 과정이 이 2달 동안 과정입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제 2달이 끝나고 나면은요. 첫 번째 루트는 첫 번째 길이 있고 두 번째 길이 있는데 첫 번째 길은 이런 훈련을 겪고 이렇게 한 다음에 옛날 노동시장 정책처럼 네. 민간 영리 기업에 취직이 되는 알선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많지는 않다고 그러고 한 3명 정도밖에 없었다고 그러고요. 그래요? 네. 대부분 이제 두 번째 트랙으로 가게 되는데 두 번째 트랙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거를 스스로 작성을 합니다. 그 2달 동안의 상담을 네네. 통해서. 그래서 그 창업을 하는 경우는 아니겠지만은 마을에 그러니까는 꼭 돈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네. 마을이라든가 공동체에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을 자기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아이를 돌본다든가 또는 공동체 카페 그러니까 마을 카페죠. 네. 마을 카페 같은 걸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든가 마을 지역에 있는 그 정원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그 정원 가드닝, 이 네네. 정원 돌보기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낡은 집들 그걸 그 리노베이팅 해주고 개조해주는 목수일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그 관공서나 공공시설의 시설 관리 같은 것들을 한다든가 아주 다양한 종류의 그 직업들을 갖다가 이제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경력도 다 다를 테고. 그렇죠. 그 뭐 아이를 가진 30대 여성과 60대 또 남성이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다르니까 완전히 맞춤형으로 가는 거네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런 직업을 3년간 보장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3년이요? 예. 와. 그래서 2024년에 그 이 실험의 최종 보고서를 갖다가 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이게 굉장히 성공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뭐 모델이 될 테니까요. 이것도 재원 마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재원 지금 그 규모를 지금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마리엔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지금 작게 지금 파일럿 초기 실험처럼 행해지는 거니까 네네, 아주 전면적 규모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말한 대로 15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마련한 재원은 한 100억 원 정도. 그러니까는 좀 한 지금 740만 유로라고 그러니까 네네. 우리 돈으로 하면 100억 원이 조금 안 되지 싶겠네요. 네. 이 정도를 지금 마련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고용보장제 하기 전에도 이미 모든 나라에서 이 실업 문제는 만성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스트리아 정부 그 남부 오스트리아 노동청의 발표에 의하면요. 네. 지금도 이미 실업수당이라든가 여타 비용으로 실업자 한 명당 1년에 지출되는 돈이 그 3만 유로에 달하고 있대요. 그런데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 지급되는 재원이 네. 1인당 그 29,841유로라고 그랬으니까 거의 같은 액수죠. 네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노동 정책의 어떤 그 자원들을 갖다가 쭉 다시 정리해가지고 재원을 마련했다. 이렇게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뜻이네요. 같은 돈 들여서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뜻 아닌가요? 만약에 이게 정말로 네네. 기대했던 효과를 낸다면 한다면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효율적인 그러네요. 거다. 이렇게 아주 좋게 평가받을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비용 문제 할 때마다 꼭 하나 제가 강조를 빼놓지 말아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네네. 최근 21세기 들어와서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 노동을 자본에다가 비유해서 좀 죄송하고 입니다만은 자본이 왜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멀쩡히 쓰이는 기계 장비도 새로운 기계가 나와버리면 순식간에 그냥 퇴물이 돼버리잖아요. 네. 지금 기술 발전이라든가 이게 너무 빠르기 때문에요. 노동 시장에서 한 6개월 정도 이게 떠나 있는 상태가 되면요. 네. 옛날에는 한 6개월 놀고 다가 다시 뭐 노동시장으로 돌아온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 네, 같은 20년 일을 할 수 전에는. 있다라는 개념. 네네. 지금은 너무나 빨리 바뀌고 있기 때문에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노동시장에서 고용주들은 9개월 정도 실업돼 있다라고 하면은 2년 동안 실업된 거랑 같이 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속도가 너무 빨리 이미 진행되고 그렇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도태되는 거군요. 일종의 나쁘게 그렇기 표현하면. 때문에 예, 지금 노동 정책에서 중요한 점은 그 소득도 소득이지만은 노동자들이 이 퇴화되지 않도록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본다면은 이 돈을 들여서 이런 정책을 한다는 건 제가 보기엔 남는 장사예요. 제가 볼 때는. 남는 장사다. 성공한다면 1030번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고용보장제 와우 부럽다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9414번님 좋은 외국 사례를 보면은 대단히 실질적이다 매번 느끼네요. 이렇게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실업을 줄이고 소득을 또 소득을 늘리는 거가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다시 자기 능력과 의욕에 부합한 일을 하는 게 가장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 맞습니다. 잘하는 일 해야지만 가장 그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 네.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네. 이 마리엔탈이라는 지역이 이게 좀 사연이 깊은 지역입니다. 여기가 1930년대 대공황이 벌어졌을 적에 네네. 그 섬유 산업이 완전히 몰락을 하면서 아주 심각한 실업 사태가 났던 곳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그 한스 자이젤, 폴 라자르스 할 때 아주 유명한 사회과학자들이 들어가서 집단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사회학적, 심리학적 연구를 했더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득 감소하고 빈곤 문제가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네.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심한 불안에 쌓이게 되고 사회적 관계가 다 해체되기 시작하고 자존감이 없죠. 네. 한마디로 이게 사람 살 곳이 아니게 되는 그러니까 어떤 그 실업이 갖고 있는 사회학적 심리학적 차원의 연구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아주 고전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지역이에요. 네, 네. 지금 그래서 실업이 가져오는 문제를 갖다가 소득 감소도 있지만 범죄율이 늘어나기도 하고 네. 여기 이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이 제니퍼라고 하는 여성이 있는데 이 사람 얘기가 참 가슴을 때려요. 자기가 이 실직을 하고 나니까 좀 속된 말로 쪽팔려서 밖에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창피해서. 그래가지고 한 3달 정도 직장을 구하러 다니다가 네. 4달째 된다부터는 집에 콕 박혀가지고 아주 은둔자처럼 자기 1년을 살았다. 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실업자들에게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대인 기피가 생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 네. 그럼 이게 단순히 소득이라든가 빈곤 같은 이런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사회의 통합을 해치고 연대를 해쳐가지고 이런 말도 할 수 없이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결국 초래하게 돼요. 그래서 이 마리엔탈 지역에서 이 실험을 한다라고 하는 게 네. 이번 이 고용보장제는 단순히 소득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고 사람들이 창의성을 가지고 다시 자기 직업을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네. 사회로 재통합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가 있다. 이것도 마리엔탈 지역의 이름하고 함께 기억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단지 돈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적인 네. 맥락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실험이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고용 보장제 이거 시행하자고 하면은 또 일각에서 아주 난리가 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될까요? 좀 유명한 사람 이름 좀 얘기할게요. 네네. 이럴 때는 저 방패를 좀 써야 되는데. 네.
권위에 기대는. 예. 이게 저 같은 뭐 이상한 사람이 그냥 하루 아침에 들고 나온 거 아니고요. 네. 마틴 루터 킹 목사도 이걸 열렬히 지지했습니다. 그다음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도 이거를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을 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지금 요즘 있는 정치가로는 미국에서 그 민주당 후보로 나왔던 버니 샌더스 같은 사람. 그다음에 지금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노동당이 따로 있거든요. 네네. 스코틀랜드 노동당도 이 고용보장제를 그 공식적인 정책 노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족보 없는 그런 건 절대로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막 이런 걸 한다. 이건 뭐 유토피아 같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농촌 지역에서 이 농민분들이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드는 일들이 있는데 나이 드신 농민분들이 이거 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스킬을 그렇죠. 새로 배울 수도 없고. 네네. 농촌의 젊은이들이 이 고용보장제로 일자리를 갖는다면은 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농촌에 있는 농민들이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IT 기술을 이용한 이런 것들을 만들도록 그걸 전국적으로 장려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경제학자이신 홍기빈 선생님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사람, 사건, 사고, 각종 이슈를 노래에 실어봤습니다. 노래는 사람을 싣고 시간이죠.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선곡도 센스도 예술인 두 분입니다. 백성훈 변호사 그리고 신유진 변호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조금 짧았다고 나가시면서 엄청난 불만을 터뜨리고 뭐 노래도 못 들었잖아요. 노래도 못 듣고. 선곡 예술이라면서. 맞아요. 두 분이 준비를 해오셨는데 정작 우리가 노래를 못 들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아예 노래를 먼저 좀 틀고 가겠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네, 방금 들으신 곡 소녀시대 지였습니다. 2009년에 유행했던 노래. 뭐 워낙 유명하니까 다들 아시죠? 소녀시대를 여신으로 만들어준. 그렇죠. 와, 이게 근데 벌써 11년이 흘렸군요. 그러니까요. 네. 이 지라는 제목은 뭐 어머나 깜짝이야 뭐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노래를 굳이 고른 이유가 제목에서처럼 족발에서 쥐가 발견됐다고. 진짜 저는 그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이더라고요. 네. 어떤 사건 때문에 고른 노래인지 백 변호사님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쥐 때문에 지가 된 거죠. 그렇죠. 쥐 때문에 깜짝 놀란 건데요. 이거는 근데 네. 저 소개해드릴 때마다 저도 막 섬찟해요. 맞아요. 네. 지난 11월 25일에 다른 직원 7명하고 야근을 하던 분이 이건 유명 프랜차이즈 족발집입니다. 그래서 족발을 배달했어요. 네. 뭐 야근할 때 원래 족발 먹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또. 근데 이 같이 온 부추 반찬에서 그냥 쥐가 아니고 살아있는 쥐가 살아있어요. 네, 근데 이게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들어왔을까? 네. 살아있는 쥐예요. 근데 포장하면서... 아시겠지만 우리 반찬 오면 요즘에 비닐로 딱 이렇게 밀봉돼 있잖아요. 네네네. 밀봉된 안에 들어와 있었으니까 배달한 도중에 걔가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냥 예를 들어서 이 배달 통 안에 들어온 게 아니라 반찬 비닐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니까 네네. 이건 무조건 그 가게에서 들어갔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너무 놀라셔서 뭐 당연히 항의하셨겠죠. 기복을 하죠 사실. 네. 사장이 저희 배달원 보내서 음식 수거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한 거예요.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게 끝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상황이 심상치가 않구나. 그래서 네. 직접 사장의 사무실로 와서 회식비 100만 원. 그리고 정신적으로 피해 많이 보셨을 테니까 병원비 100만 원 해서 이제 한꺼번에 해서 보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분들 너무 화가 나서 네. 지금 이런 제안도 다 거절하고 본사에 이거 좀 조치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본사에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뭐라 그래요? 그거는 가맹점하고 해결하세요. 거기서 나왔지 우리가 넣습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와, 본사의 그리고 자세. 이제 네. 이게 취재가 되고 나서 진짜 이게 어떻게 들어갔을까? 네, 네. 보니까 천장 환풍기에서 반찬통으로 쥐가 떨어졌던 겁니다. 근데 이게 지난달 네. 25일 날 이 사건이 있었는데 네. 이게 취재를 나갔을 당시만 해도 그 주인이 오히려 영상을 CCTV 영상 우리 가게는 CCTV가 다 있고 영상이 다 있다 보시라. 처음에 근데 발뺌하는 네, 네네. 보시라. 이거 도저히 뭐 어떻게 들어갈 틈이 없지 않느냐. 네. 우리 가게에서 들어갔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또 취재로 다 나왔어요. 그랬는데 그 CCTV를 여러 각도에서 찍은 것을 이제 식약처에서 분석을 해 보니까 미세하게 이게 지금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네. 그 반찬통에 담고 출발하기 20분 전에 그게 떨어진 게 포착이 된 거죠. 쥐가 네. 사실은 되게 작아요. 5cm, 6cm 정도 작은 아무리 쥐이기 작아도. 때문에 그게 떨어지는 게 정확히 포착이 안 되는데 네. 식약처에서 그 CCTV를 정확하게 분석해 보니까 그게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나마 CCTV 자료가 남아 있어서 다행이네요. 네. 아니면 굉장히 어느 한쪽이 굉장히 억울할 뻔했어요. 네, 이분들이 처음에 이제 뭐 회식비 100만 원 이런 게 거부한 것도 어떤 조치를 해야 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걸 하겠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냥 100만 원 이렇게 임기응변으로 여기서 막으면 이거 갖고는 안 되지 않겠느냐. 임마금용이잖아요. 사실 네. 그게 더 기분이 나쁘죠. 네, 그래서 조치를 요구한 거지 뭐 돈을 더 요구해서 이런 건 아니었는데 네. 근데 조치가 미흡했고 그 사장님은 끝까지 이제 취재진들이 갔을 때 여기 CCTV까지 공개해주면서 그랬는데 그 취재진들한테 이 주방에서 이 부추를 담는 걸 보여주다가 그때 쥐가 나오는 거를 들킨 거예요. 그래서 쥐가 있지 않냐 여기 진짜로. 절묘한 시간에. 네. 쥐가 그리고 또 분변이 식당에서도 발견이 됐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했던 것도 문제죠. 그러면 이게 네. 진짜 뭐 좀 엄청난 실수 이게 아니라 평소에도 사실은 볼 수 있었다라는 그렇게 추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굉장히 비위생적으로 영업을 해왔던 네.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쥐 분변이 발견이 됐다는 건 쥐가 돌아다니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여러 마리가. 다른 애들이 와서 쥐 분변을 만들어 놓은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업했던 것 때문에 이에 따른 뭐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이거 제대로 영업하려면 시설 개보수 다 하고 제대로 해서 하라고 했습니다만 사실 저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네, 네. 이 시켜서 드시려고 했었던 우리 이 사건의 제보자분 네. 앞으로 족발을 드실 수 있을지가 걱정이 다 됩니다. 이게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쵸. 주문 당분간 못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다행스러운 거는 그래도 부추 무침에서 나와서 좀 그나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족발 자체에 들어가 있으면 족발 자체를 볼 수가 없을 것 같아 평소에. 그렇군요. 그래도 근데 아무튼 이것 때문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오히려 이 가맹점에 다른 업주들이 깨끗하게 장사를 하고 있는 다른 업주들이 또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프랜차이즈니까 특히 그렇겠네요. 좋은 하루님이 문자 주셨어요. 족발 쥐 뜨앗 이렇게 문자 주셨고. 짧네. 네. 강렬하게요. 네. 정말 이 강렬한 문장에 다 들어가 있어요. 막 느낌표도 있고. 강디호님 주방이 아니라 정글에서 조리를 한 건가요? 뭐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제 코로나로 배달 음식 시키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뭐 여러 가지 좀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서 뭐 점주와의 어떤 마찰이랄까 배달원 혹은 소비자 사이 여러 가지 갈등이나 아픔을 겪으셨던 분들 직접 사연이 있으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인 샵 0951번입니다. 뭐 TBS 앱이나 보이는 라디오도 활용을 하셔도 좋고요. 그런데 백 변호사님 예전에도 빵에서 쥐가 나왔다고 해서 뭐 좀 굉장히 좀 화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이게 두 번째 쥐 사건입니다. 두 사실 번째. 네, 옛날 원조 쥐 사건은 뭐냐면 2010년 12월인데요. 이건 더 황당하게 대형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식빵에서 쥐가 통째로 들어가 있다. 식빵 한가운데 쥐가 있어요. 이게 무슨 샌드위치도 아니고. 아까 너무 이걸 보고 네티즌들이 완전히 말도 안 되게 분노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프랜차이즈 회사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어떨까요? 그냥 뭐 끝나는 안 가겠죠. 거죠. 네. 그러니까 엉뚱하게 이 라이벌 매장이 손이 몰리면서 반사액을 많이 봤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수사를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원본 사진, GPS하고 촬영 시간을 다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서 베이커리 식빵을 만들면서 쥐가 들어간 게 아니고요. 아까 라이벌 매장 주인의 남편이 벌인 자작극이라는 게 확인됐습니다. 자작극 최악이네 최악.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 경쟁 빵집에서 이게 나왔다. 쥐가 나왔다. 어떻게 식빵에서 쥐가 나와? 뭐 이러면서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어서 본인이 반사익을 취하려고 했던 건데 결국 나중에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범인이 자수를 했고요. 2심에서 그 당시 이건 뭐 업무방해 명백하니까요. 네네.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선고를 받았군요.
이렇게 음식에서 나와서 안 될 것을 발견했을 때 사실 일단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여러 가지 막 그 형용할 수 없는 그 감정들이 있잖아요. 피해자가 법적으로 보상받을 방법이 실질적으로 어디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일단은 이것에 대해서 병원비 이런 건 당연한 거고 이것으로 인해서 뭐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지금 그분들이 인터뷰하신 걸 보니까 이틀 동안 아예 식사를 못 하고 계셨다. 그렇겠네요. 계속 생각이 날 거잖아요. 네. 네네. 그리고 배달 음식 일부를 먹고 있었던 중에 발견한 거라 그래서 더 충격이 크다. 근데 네. 우리는 지금 다 같이 식사를 지금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있다. 이틀째 됐던 날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죠. 위자료 등.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업체 측에서 자발적으로 많이 해주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게 손해라고 딱 하면 무슨 손해가 있을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일단 족발 그거 환불해주면 그건 손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렇죠. 말씀드리면 그러면 결국 기술적으로 우리가 보면. 얘기하는 건 네. 눈에 보이는 손해는 없는 거고 정신적 손해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정신적 손해 얼마예요? 그걸 추정하기가 힘들긴 그렇죠. 하네요. 그래서 보통 네. 정신적 손해를 우리가 위자료로 가는데 이건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합니다. 이 정도면 얼마야? 우리가 입증할 수가 없잖아요. 내 머릿속에 지금 피해가 얼마인지. 근데 굉장히 낮습니다. 금액이. 대략 사실 이런 사건에서 뭐 100만 원 이상 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실제 법원으로 간다면. 그러면 법원으로 가기도 힘들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좀 있으니까 이건 사실 좀 이제 소송 전 단계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충실하게 업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더 중요한데 안 해주면 참 힘들다는 게 또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실제로 예전에 이제 유치원에서 비위생적인 음식을 먹고 이제 배탈이 나고 뭐 이런 거 과정에서 그 정말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위자료 청구를 했는데 위자료가 이제 아이가 먹었으니까 아이한테 100만 원 그리고 이제 아이는 부모님이 있으니까 부모님한테 각 50만 원 이렇게 인정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거 뭐 변호사 비용 등등 해가지고 모든 과정들이 더 이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과정들이잖아요. 법원까지 가기도 뭐하고.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가 뭐 아시는 것처럼 징벌적 배상이 없잖아요. 네네, 그렇죠. 징벌적 배상이 없다 보니까 실제 발생한 손해를 기초로 손해를 판단하다 보니까 정신적 손해는 사실 우리나라의 법원에서는 재산 손실이다 메이크업 됐으면 정신적 손해 없는 걸로 의제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어찌 보면 이렇게 화나는 상황들이 많이 연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소비자가 제대로 배상을 받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예를 들어 뭐 과자를 먹다가 벌레가 나왔다거나 예전에는 그런 경우 또 더 많았잖아요. 네. 그러면 언뜻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 소비자 보호원 뭐 이런 데 전화를 한다거나 그 과자에서 벌레 나왔다고 바로 변호사한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으니까 소비자 보호원하고 어느 정도 있을까요? 뭐 당연히 그 업체 측 정도랑 소비자 보호원에 보통 연락을 해서 그냥 이건 대부분 이제 중재나 조정으로 끝이 나요. 근데 거기서도 안 되면 이제 최후일선으로 소송으로 가는 건데 네. 뭐 중재나 조정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업체가 그러면 사실 좀 난감한 상황이 되거든요. 네네. 물론 거기야 앞으로 장사를 해야 되니까 빨리 끝내려고 하겠지만 그런 과정 하에서 보면 그냥 소규모 음식점 같은 경우는 그런 조정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기가 좀 쉽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게 본사도 처음에는 계속 우리 잘못이 아니지 않냐라고 계속 미루다가 이게 언론에 너무 크게 이제 나오니까 그렇죠. 이슈가 되니까 아주 뒤늦게 이제 사과문을 게시한 것 같고 언론에서 이슈화 안 했으면 그냥 어떻게든 그냥 대충 넘어갔을 수 있겠죠. 네. 문자 제가 아까 사연을 좀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9414번님이 90년대 중반인가요? 예식장에서 먹던 갈비탕에서 쥐가 익어서 나온 사건이 있었다고. 그에 비하면 나 전에 갈비탕 시켜 먹으려고 그랬는데. 잠깐만 지금 몇 시죠? 8시가 다 돼. 지금 식사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좀 죄송합니다. 그에 비하면은 이 사건은 그나마 낫다고 점점점 찍어주셨고요. 9414번님. 9877번님 저는 동네에서 탕수육을 시켰는데 담배째가 있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주인은 미안하다는 말이 너무나 무책임하더라고요. 그냥 미안하다 그러고 끝나버렸나 봐요. 네. 와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은 그것 때문에도 열받지만 그 이후에 이제 상대방의 그것 때문에 더 화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계속 이런 사건들 반복인 것 같아요. 네. 실제 당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뭐 시켰는데 특별히 문제가 가끔 있죠. 뭐 머리카락 시켰는데 머리카락 전 벌레도 나온 적도 있고 벌레 빼고 나머지 먹었어요 저는 그냥. 근데 근데 저는 이제 보통 그런 걸 항의를 잘 안 하고 그다음부터 잘 안 시키거든요 그쪽에. 근데 사실 이분들 아까 저도 이게 우리 언론까지 나오게 된 건 처음에 음식점에서 저희 음식 수거할게요. 이 말에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서 그게 가장 사실 음식점에서 대응을 조금만 제대로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사건이 커졌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알겠습니다. 야근하다 배고파가지고 음식을 시켰는데 얼마나 끔찍하셨을까 다시 한번 위로를 좀 드리겠고요. 이 제보자분을 위한 위로의 노래를 우리 두 변호사님, 음악 좋아하시는 두 변호사님이 한 곡씩 추천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음악보다 개그를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추천을 드릴게요. 음악보다 개그를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긴장이 되는 거죠? 네. 추천을 할 때 그냥 추천할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이 노래 한 소절을 따라하면서 이 사장님에게 일침을 가하면서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나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 이렇게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설득하려 하지 말고 사과를 제대로 하세요, 사장님. 네. 박미경 씨 노래. 네, 저는 피해자분들을 위한 노래입니다. 피해자분들. 이제 앞으로 족발 잘 드시려면 네. 이틀 동안 식사도 못 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뭐 페리스 인 더 레인이라는 노래로 유명한 라우브의 리포겟 이제 다시 한번 완전히 잊으시고 정신적으로 다시 잘 식사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라우브의 리포겟 저는 신청하겠습니다. 고퀄리티네요. 저거 듣고 싶네요. 제가 또 귀가 얇아요. 나 좀 궁금해 리포겟. 네, 저희 그 이제 두 곡 중에 어떤 거 한 곡을 틀어야 되는데 신 변호사님이 그 주장하듯 노래를 부르셔가지고 우리 PD가 이 노래를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박미경의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들어보시고요. 오늘 인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벌써 일주일이 흘렀네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6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지금까지 명랑시사 이승원이었습니다.